이제 앞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돈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실 경우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세금 폭탄의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국제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스마트 뱅킹이 생활화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볍게 계좌이체 하시고 있습니다.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도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는데요. 앞으로 계좌이체 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부모님이 가전제품을 새로 구매할 경우 요즘 온라인 구매가 더 저렴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해서 자녀에게 돈을 붙여주고 자녀가 대신 구매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뿐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돈을 이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들 생일이랄지 결혼이랄지 손주들 돌잔치랄지 가족 대소사에서 용돈을 주시는 경우 특히 현금이 아닌 계좌로 돈을 붙여주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런 돈들은 자식들에게 증여한 돈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일단 증여로 보게 됩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증여가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국세청은 부모와 자식 간의 계좌 이체권은 일단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국세청에 제출하셔야 할 텐데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신다면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 가벼운 계좌이체라도 증거를 모아두셔야 나중에 증여가 아니라는 소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 계좌이체는 일단 증여로 보는 국세청 입장을 알아보았는데요.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는 조금 다르게 해석됩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일반화되어서 서로 계좌이체를 할 일은 많지 않겠지만 공동생활비, 적금, 대출이자 등 같이 살면서 이체하게 되는 경우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간 계좌이체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부부간 계좌이체권이 증여인지 아닌지 추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라는 증거를 국세청이 먼저 입증을 해야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모와 자식 간 계좌이체는 국세청에서 일단 증여로 본다. 부부간 계좌이체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기 힘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하실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모든 국민의 계좌를 매일같이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가족끼리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할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5억 원을 한 번에 계좌이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 계좌 이체권을 바로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세청이라 하더라도 국세청 마음대로 개인의 계좌를 조회하지는 못하는데요. 현금 인출을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하셨을 경우에는 자동 통보가 의무이지만 계좌이체는 금액과 상관없이 국세청 통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세무조사를 할 때 조사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세무조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거래했을 때 나오는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이때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거래한 시점부터 3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세무조사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매출 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5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한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상속세 세무조사인데요. 일반 서민들의 경우 이 상속세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유는 조사 기간이 무려 10년이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의 계좌이체를 조사한다면 무심코 했던 계좌이체로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기억도 나지 않는 돈으로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에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 상속세 조사는 물려받을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조사 시점부터 10년 동안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상속세로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상일 때 매우 높은 확률로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억이라고 하면 헉소리 나고 일반 서민들의 경우 나는 상속세 세무조사 받을 일 없겠네 하실 텐데요. 상속받을 재산에 부동산이 껴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해도 이미 오른 부동산 가격은 무시하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부모님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 이루어지고 부동산을 껴서 상속을 받게 된다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국세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부모님과 했던 모든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합니다. 제출한 10년간의 부모님과의 계좌이체 내역을 탈탈 털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일단 증여로 보는 관점으로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부모님과의 계좌이체는 10년 동안 내역으로 상속세 조사한다는 것이고 증여가 아닌 계좌이체도 일단 증여로 보는 국세청의 관점을 기억하여 미리미리 증거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증거자료의 경우 부모님이 보내준 돈으로 부모님의 가전제품을 산 영수증이나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돈이라는 증거로 청첩장 사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기록하셔도 되고 이체하실 때 받는 분, 보내는 분 입력란에 이체 이유를 기록해 두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두 번째는 현금 입출금입니다. 현금 입출금을 함부로 하시게 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억지라고 다분히 보여지는데요. 국세청은 계좌이체가 아닌 기록에 남지 않은 현금 거래의 경우 탈세가 목적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입출금을 잘못했다간 세무조사를 받게 되시는데요. 그렇다면 또 궁금하시겠죠? 국세청은 어떻게 현금 거래 사실을 파악할까? 일단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할 때는 은행에서 자동으로 입출금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은행에서 받은 정보 중에서 단기간에 수천만 원 현금 거래를 많이 한 사람들이나 탈세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검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의심되는 정보가 있을 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요점만 다시 말씀드리면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내역이 있다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 통보되지만 국세청까지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1천만 원 넘게 현금을 입출금했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 고액 현금 거래로 보고 분석원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은행에서 각각 나누어 1천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입금했다면 은행별로는 1천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ATM을 이용한 거래와 은행에서 직접 거래한 경우 이 두 금액을 합쳐서 만약 1천만 원이 넘는다면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만약 하루에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900만 원 정도의 돈을 입금하고 같은 날 900만 원 정도 출금했다면 둘 다 1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된다고 합니다. 1천만 원 이하의 현금 거래라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된다면 금융거래분석원에 보고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점을 활용하시려는 분들은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입출금 시 주의하셔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주택이나 아파트, 즉 부동산을 구입할 때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시, 군,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 지급하는 날짜 2주 전부터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 2주까지 입출금 내역 전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지 않고 부모에게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을 했다면 세무조사를 피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에 대해 국세청은 현금 출처는 당연히 가족으로부터 왔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현금 어디서 났는지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한 가족끼리의 세무조사로 확대되는 경우까지 일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부모의 사업장 현금 매출 누락이 없는지 부모의 사업장도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금 거래에 잘못했다가 온 가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무서운 결과가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소액 이체입니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걸릴 수 있고 그로 인해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이라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국세청에서 모든 사람의 계좌 이체 내역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액일 때는 더 찾아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액 이체도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국세청에서 상속세 관련하여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10년 동안의 통장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연락이 올 텐데요. 이때 제출하는 10년 동안의 통장 계좌 이체 내역에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전증여, 과세제도라고 부르는데요. 10년 내에 이미 증여했던 재산이라 해도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이것을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전증여를 받으시고 그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신 분들의 경우는 소명을 하신다면 이미 납부한 상속세에 대해서는 차감을 해준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증여재산 가액입니다. 내가 그 값어치 얼마짜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세금이 달라지겠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시가입니다.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물려받은 부동산에 시가가 있으면 그것이 우선이지만 만약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는 내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합니다. 이때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감정가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감정가가 있다면 다른 비슷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 금액을 차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되죠. 여기서 증여세를 덜 내는 방법은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최대한 적게 받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의 거래 금액이 나에게 불리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대부분 감정가라는 것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등락폭이 클 때는 융통성이 더 많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보다 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낮게 받는다면 세금을 계산할 때 더 낮은 감정가액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절세하는 방법 두 번째는 10년마다 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는 시스템은 내가 증여하는 시점에서 과거 10년 동안에 증여한 모든 것을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부터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다면 각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액만큼 최대한 공제를 받아서 미리 증여를 하게 된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친족 1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액이 있다는 것인데 이 공제액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해야 할 세금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증여는 살아가다 보면 꼭 한 번씩 겪게 되는 것이니만큼 미리 대비하셔서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